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참여 인센티브로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지표를 오는 18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에는 위중증 병상 가동률과 확진자 규모, 코로나19 양성률 등 여러 방역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독감 의심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일명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올해 독감 유행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난해 겨울보다 유행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2분기 주요 37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던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자 고강도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방역 해제 조치 2달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봉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위험도 지표를 오는 18일 목요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6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비상계획 발동 권한을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절차를 거친 뒤 그 다음 날에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에는 위중증 병상 가동률과 확진자 규모, 코로나19 양성률 등 여러 방역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됩니다. 앞서 질병청은 비상계획 관련 핵심 지표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꼽았는데 이 외에도 위험도 평가에 들어갈 여러 가지 지표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질병청이 발표하는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평균 위중증 환자는 447명으로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평균 위중증 환자 447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82.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주 위중증 환자가 365명인 점을 고려하면 한 주 만에 80명 넘게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총 사망자는 127명으로 직전주 126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60대 이상이 96.9%에 달했고 이들 중 45.5%가 병원과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지난주 하루 평균 2,172.2명으로 직전주보다 1.8% 정도 늘어 총 유행 규모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이 지역 중환자 병상 4개 중 3개 이상은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6.4%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제시한 중환자실 가동률 75%를 넘은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6%로 전날 76.2%보다 높아져 80%에 가까워졌습니다. 인천은 78.5%, 경기 73%로 75% 기준을 이미 웃돌거나 근접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여력 한계를 우려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고령층 돌파 감염 증가와 1,000만여 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가 있는데도 감염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권덕철 1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고 매일 400여 명대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 병상과
중환자 치료 병상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요양 및 정신병원과 시설은 병상 배정이 곤란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방역 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확진자 병상을 배정하는 등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에 나섭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들에 대해서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 방역 패스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임상 1상과 2상에 참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상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내면 접종증명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임상 3상 시험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이 필요한 사람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추가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 접종 간격에 따라 추가 접종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방역 패스 적용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현재 18세 이하의 주된 감염 경로가 학교와 학원이기 때문에 중대본 차원에서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으로 2주 만에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 1000명당 1.6명의 2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직 독감 유행 기준 5.8명에는 못 미치지만 이미 지난 겨울 최대치였던 지난해 11월 8일에서 14일 3.3명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독감 증가에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난 겨울에 비해 유행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회복 국면에 들어섰던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고강도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고 네덜란드는 아예 부분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오스트리아가 현지 시각 15일 월요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합니다. 안 지키면 1,450유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s wird sehr konsequent kontrolliert werden und es wird auch sehr konsequent sanktioniert werden. Ich will auch jetzt schon den Polizistinnen und Polizisten herzlich danken für den Einsatz, den sie hier leisten. 인구가 약 900만 명인 오스트리아는 일요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11,000여 명일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네덜란드는 방역 해제 조치 2달 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재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부터 3주 동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인구는 우리나라의 3분의 1인데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라 식당과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 방문은 4명까지만 됩니다. Ja, ik vind het heel vervelend. We zijn net helemaal gewend weer aan dit nieuwe, het oude leven terug, zeg maar. En nu willen ze ons eigenlijk weer helemaal terug laten gaan naar het begin. Alsof het nu een beetje voelt alsof we weer van vooraf aan moeten beginnen. 지난 10일 1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한 독일은 우선 이번 주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분야 대변인 격인 비백 머시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 의무총감은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하면서 백신 접종, 특히 추가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사람들이 연말 휴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말 7만 명대로 떨어진 뒤 정체돼 있다가 이달 12일 기준 8만 명대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주는 과학적 탐사의 영역이었지만 최근 우주 관광 등 우주 비즈니스 시대가 성큼 도래했습니다.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기 위해 위성 170여 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산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스페이스X는 우주인 4명을 태우고 4일간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관광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서 돈을 버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미미합니다. 정부는 10년 후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래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를 대폭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70여 개의 위성을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로 40여 회를 발사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정부 지원급을 받은 민간 기업이 기술 상용화 시 내는 기술료를 감면하고 계약 이행 지체 시 부과금도 방위 사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합니다. 2024년까지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합니다. 또 총 3조 7,200여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안보 시스템 KPS를 구축합니다. KPS가 구축되면 센티미터급의 위치 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져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을 이용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내년 5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 92%, 영국 89.4%, 미국 79.2% 순이었는데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전국의 100개 요소수 거점 주유소의 재고 현황이 이르면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매일 2번 이상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가 문제없이 공급될 경우 일반 주유소에 10리터 제품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거점 주유소에 공급하려는 요소수 180만 리터 가운데 지난 14일까지는 74곳에 19만 4천 리터가 공급됐습니다. 정부가 2년 전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2의 소부장, 요소수 대란 위험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지만 한 달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2의 소부장, 요소수 사태 발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는 물론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도 대부분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의 경우 100%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알루미늄과 히토류 등 중국 변수에 가격이 널뛰게 하는 품목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41개. 미중 갈등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단순하게 양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경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이 무기화되는 일도 잦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로봇 사용이 급증세를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첨단 자동화 협회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기간 중 북미 지역 공장이나 기타 산업 분야의 로봇 주문량은 2만 9천 대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핵심 부품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회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직장을 떠난 노동자들을 대신해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이끄는 제프 베이조스가 향후 인류의 생활 근거지는 우주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우주 탐사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몇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태어날 것이고 우주는 인류의 첫 번째 집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우주 식민지에서 살다가 휴가철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가듯이 지구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기업 스페이스X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인류의 화성 이주보다 지구 인근 우주에 인공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최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촉구한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 대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습니다. 머스크는 부유세를 촉구한 샌더스의 트위터에 댓글을 달아 이렇게 비아냥거린 뒤 내가 테슬라 주식을 더 팔아야 할지 말만 하라고도 썼습니다. 샌더스는 지난 3월에도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부도덕한 탐욕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주식으로 번 돈을 우주 개발 사업에 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베일에 가려있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곧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투자자들이 모여 사토시 나카모토의 흉상을 제막했습니다. 지난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창시자의 얼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얼굴도 본명도 잘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160배 넘게 올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이 됐으니 투자자들에게 사토시는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He created Bitcoin, he created the blockchain technology, he's the god of our market. 이런 사토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재판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시라고 자처해온 인물은 호주의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2013년 숨진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 데이브 클라이먼의 유족이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함께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며 사토시 명의로 된 비트코인 110만 개, 82조 원의 절반을 나눠달라고 재판을 건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라이트는 잘 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단독 창시자임을 입증하고 대신 친구 클라이먼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 절반은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라이트의 말대로 되고 절반인 41조 원어치를 한꺼번에 내다 판다면 비트코인 값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이걸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공기 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강에도 각종 독성 물질이 흘러들어 그야말로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 도시 전체에 짙은 스모그가 끼어 온통 뿌옇게 보입니다. 주민들은 매운 고춧가루를 뿌린 것처럼 눈이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तो बिल्कुल यानी कि आंखों में पूरा लग रहा है स्मोकी हुआ हुआ है चारों तरफ सांस लेना भी मुश्किल हो रहा है. 뉴델리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권고 기준의 20배가 넘습니다. 병원은 눈과 호흡기 질환 환자로 넘칩니다. हेल्थ में सर छाती भारी हुई है, गले में खराश हुई है, गला कम से कम 15 दिन बाद खुला है, जबकि अभी की पॉल्यूशन अभी आप लोग वर्किंग कर रहे हैं तो देख रहे हैं. 스모그의 원인은 농가 때문입니다. 추수를 끝낸 뒤 논밭을 마구 태우면서 급격히 공기가 나빠졌습니다. 여기에다 쌀쌀해진 날씨에 난방을 시작하면서 오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당국은 모든 학교에 일주일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건설 공사장도 폐쇄됐습니다. सोमवार से एक हफ्ते के लिए स्कूल फिजिकल बंद किए जा रहे हैं. वर्चुअल क्लासेस चलेंगी लेकिन फिजिकली स्कूल बंद किए जा रहे हैं ताकि हमारे बच्चों को घर से बाहर ना निकलना पड़े और उनको पोल्यूटेड एयर में सांस ना लेनी पड़े. 뉴델리 시내를 관통하는 강도 공기만큼이나 심각합니다.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폐수 때문에 생긴 거품입니다. 이처럼 더럽고 독성 물질이 가득한 강에서 힌두교 의식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몸을 씻고 있습니다. 오염으로 인해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물 공급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코로나19 확산을 겪은 뉴델리 주민들은 공기오염에 수질 악화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동물들은 말 대신 다양한 울음소리로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반려묘가 하악하는 소리를 낸다면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고양이 하악질에 담긴 의미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양이 3마리가 어선더선 함께 살고 있다는 별이네 가족. 그런데 갑자기 별이가 하악질을 한다? 순식간에 번진 아리와 별이의 싸움. 사이가 나쁜 고양이들의 관계 개선하는 방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안녕하세요. 애니멀 시그널을 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이 녀석은 누군가요? 저희 집 카이고요. 만으로 3살 수컷 고양이입니다. 벵갈 고양이이고요. 카이 같은 경우엔 사람한테 친근하고 그리고 고양이한테도 좀 친근한 성격이에요. 그때 카이에게 장난을 거는 한 고양이. 이 친구의 정체는? 저희 둘째 아리고요.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이제 호기심이 있어서 좀 잘 다가가는 성격인데요. 사람 손을 좀 잘 안 타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누구예요? 저희 집 셋째 별이고요. 사람한테 조금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고양이들한테는 좀 엄청 예민한 성격을 보여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한 지붕 아래 3마리의 고양이가 동고동락 중이라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사이가 좋은 카이와 아리와 달리 홀로 동떨어져 있는 별이. 3마리 고양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가로운 오후.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자. 카이는 장난감에 푹 빠진 눈치인데요. 옳지, 점프 잘하잖아. 그와 달리 전혀 관심이 없는 별이와 아리입니다. 이런 아이들과는 어떻게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건가요? 셋째 동생이 처음에 카이를 입양을 했는데요. 알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저한테 오게 됐고요. 카이가 혼자서 너무 심심해하고 좀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아리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카이랑 아리랑 이제 서로 친구처럼 또는 뭐 오빠 동생처럼 되게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제가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 별이를 키우다가 성묘가 돼서 파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니까 한번 저한테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파양할 거면 저한테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3마리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시로 애교를 부리는 별이에게 보호자는 홀라당 마음을 빼앗겨 버렸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지켜보는 아리. 아리의 눈치에 별이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아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별이가 하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모습. 자리를 피하는 별이를 기어이 쫓아가 공격하는 아리. 별이가 하악질을 해보지만 아리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소파 밑에서 나오지 못하는 별이. 카이 그만! 멈춰! 카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엄청 심하게 이제 싸워서 아리랑 싸울 때는 그래도 저희가 막 엄청 심하게 말리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카이가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 저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별이가 먼저 하악질을 하면서 당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똑같았어요. 막 2년 전부터 지속된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급속도로 관계가 악화된 건데요. 발바닥이 찢어서 피가 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털이 뽑혀 있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잘 때도 엄청 심한 소리가 나서 저희가 나와서 다시 저지시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상처를 입기도 부지기수. 보호자가 없는 사이 또다시 별이가 크게 다칠까 늘 마음을 졸인답니다. 추루 먹자. 일로. 간식을 줄 때 꼭 별이가 못 먹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동시에 나눠서 주는 걸로 이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즐겁게 간식을 먹는 카이와 아리. 하지만 별이는 주변을 맴돌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별이 이리 와. 아유, 별이 또 못 먹었어. 아유. 집에서 늘 눈치를 보는 별이가 안타까운 보호자. 하지만 그마저도 아리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는데요. 결국 또다시 자리를 피하고 마는 별이. 항상 붙어 지내는 카이와 아리와는 달리 별이는 늘 외톨입니다. 아리랑 카이는 굉장히 잘 지내고요. 별이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당한다던가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카이랑 아리는 아니지만 별이한테는 스트레스의 상황이 될 것 같고 이게 좀 혹시나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악화됐다는 세 마리의 관계. 별이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별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심영주 박사입니다. 들어도 될까요? 네, 들어주세요. 네, 불러서 감사합니다. 어이구, 요 새 녀석인가요? 네.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캣타워나 캣풀 같은 것들을 한쪽 구석에 보통 설치를 하시는데 네. 그거를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놓으셔가지고 그게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딱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네요. 지금 이제 꼬리를 흔들고 가장 먼저 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는 전문가. 심하게 위축이 되는 건 아닌데 긴장감은 계속 감도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이렇게 이어서 환경 점검을 할 차례. 현재 고양이 화장실 3개 모두 한 곳에 놓아둔 상태였는데요. 문제점은 뭘까요? 아마 화장실 많이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이 한 군데 몰려있지만 그 화장실을 하나로 보는 게 고양이 입장에서 문제. 자신의 어떤 섹터, 세력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럼 이제 중심부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안에서 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이들은 어디에다 주시나요? 이쪽에 먹이랑 물은 저쪽에 있고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삐. 경고음의 이유를 혹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화장실처럼 나눠서 아주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십니다. 네. 핵심 세력권들이 중첩돼가지고 겹쳐져 있고 이것을 쟁탈하기 위한 이런저런 긴장감들. 아니 먹이도 많고 물도 많은데 왜 굳이 DNA에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먹이 공간이라든지 또는 배변 공간에서 중첩되게 하면 계속 그 안에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고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 번씩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별이의 하악질로 인해 고양이들의 관계가 악화되며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력권이 겹친 고양이들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네요. 고양이 3마리의 관계를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이들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개체군 내 가벼운 수준의 어떤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별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기폭제가 있으면 가끔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고 다만 몇 가지를 조금 개선하면은 현재 이러한 스트레스를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 개선 시간. 현재 고양이 마리수보다 여유 있게 추가로 화장실을 배치해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있던 화장실도 분리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세력권 자체를 완전히 넓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이라고 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 화장실의 개수 자체를 넓힘으로써 마치 공간 자체가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각각의 화장실을 집안 곳곳에 배치시켜 고양이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켜 줬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옮겼으니까 밥그릇도 조금 저희가 흩어놓도록 하죠. 밥그릇을 놓을 때 핵심은 뭐냐 하면 밥그릇하고 물그릇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동시에 화장실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어디가 좋을까요? 하나는 여기. 네, 좋습니다. 네. 네, 요거 하나는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이거는 네. 이쪽에다가. 예. 집안 구석진 공간에 밥그릇을 배치하는 보호자.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최대한 안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안쪽에 지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별이의 입장에서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다른 고양이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른 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기인을 할 거예요. 각각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구석진 공간에 놓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준비하는 심용주 전문가. 같이 여기 한번 앉아보실까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른바 먹이 퍼즐을 만들 겁니다. 바로 휴지 심을 이용해 간단한 먹이 퍼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바로 관심을 보이는 카이. 별이도 금세 호기심을 갖네요. 이거 보통 오면은 그냥 대부분 뜯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고양이를 위한 일종의 미로 또는 은신처, 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버리는 택배 상자만 있으면 준비 완료. 상자에 구멍을 낸 후 이어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고양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상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준다든지 또는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고양이의 은신처를 만들어주면서 고양이의 삶을 전체로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상자 은신처를 통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시켜줬습니다. 얘는 지금 자리 잡았는데요? 고양이들도 조금 그냥 일반 동물들처럼 좀 더 제가 이제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너무 심한 걱정보다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하악질을 일삼았던 별이. 앞으로는 다른 고양이들과도 편안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랄게. 동장군이 오기도 전에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라인플루엔자가 올해는 늦가을에 유행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파라인플루엔자의 이례적 유행 원인과 독감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잊고 지냈던 것 같은데 감기가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라인플루엔자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파라인플루엔자라는 것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합니다. 예. 네. 쉽게 말해서 감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는 코와 목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어서 상기도 감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감기는 단순히 몸이 피곤하거나 추운 곳에 오래 있었다고 걸리는 병이 아니고요. 어떤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대표적인 게 10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보통은 90% 이상이 감기 바이러스로 알려진 리노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파라인플루엔자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여름에 유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유행 기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원래는 파라인플루엔자는 보통 초여름에서 가을, 우리가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에 유행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러스들이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올해 여름까지는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파라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즉 감기, 독감 모두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제 갑자기 아동들을 중심으로 파라인플루엔자 유행하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던 게 이유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주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리두기 완화로 등원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원이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확산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름엔 거리두기 때문에 유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방역이 완화되면서 좀 퍼지기 시작했다. 네, 이런 그렇죠.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파라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주증상도 비슷한 감기와 비슷하게 뭐 콧물, 기침, 발열, 몸살 등입니다. 간혹 이렇게 후두염이 발생을 해서 숨이 차거나 크롭이라고 하는 컹컹거리는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서는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하면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호흡곤란, 누런 가래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큰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일반 감기처럼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앓다가 호전이 됩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증 치료가 시행이 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콧물이 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몸살이 심하면 진통제 등을 먹는 건데요. 그렇죠.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원칙적으로 항생제는 효과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가볍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폐렴으로 진행이 되거나 합병증으로 2차 세균성 감염이 발생하면 증상도 심해지고 앓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 이때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만약에 후두염이 생겨서 목이 부어서 호흡곤란이 생기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고요.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파라인플루엔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인들은 비교적 걸릴 가능성이 낮은 건지 이게 연령대와 관련이 있을까요? 성인들도 이제 당연히 걸릴 수 있지만요.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보다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덜 걸리기도 하고 지금 걸리더라도 증상도 약하게 나타납니다. 네. 또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감기 증상이 나타났다 해서 병원을 찾는 일이 많지 않지만 뭐 어린 아이들은 이제 감기증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병원에 자주 데려가기 때문에 더 진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오늘 이 파라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가 바로 지금 코로나19와 지금 겹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독감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열이 나고 기침이 나게 되면은 이 코로나19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구별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증상만 갖고는 다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하면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면 인플루엔자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약을 먼저 복용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여부를 확인해서 증상이 호전되면 인플루엔자 아니면 다른 병이구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파라인플루엔자도 원인을 찾겠다고 하면 PCR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게 확인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치료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일각에서는 파라인플루엔자 유행이 독감 유행을 미리 알리는 예고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겨울 정말로 독감이 유행할까요? 그 독감 유행 올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많이 맞았고 단계적인 일상 회복 등으로 여러 활동과 접촉이 많아져서 더 많이 유행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하나만 해도 정말 벅찬데 독감까지 유행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가지가 함께 이제 유행을 하면 트윈데믹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감이나 감기를 예방을 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독감 그러면 이제 독감 감기, 심한 감기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독감은 원인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인 병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게 원래 정확한 용어입니다. 네. 이런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일반 감기와 달리 고열과 함께 이제 심한 몸살, 전신 근육통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감기는 예방 접종이 불가능하지만 인플루엔자는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요. 어떤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100%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데요. 보통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예방 효과가 한 70에서 90%,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35에서 4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과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독감을 안 걸리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독감에 걸렸을 때 접종하지 않은 경우보다 증상이 훨씬 가볍고 합병증 발생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분들이 접종을 하면 독감 합병증의 사망률이 80% 정도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하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항체가 생기려면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유행 2주 전에 맞아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울철 유행을 예방을 위해서는 11월 중순까지는 접종하는 게 적절하시지만요. 혹시 시기를 놓쳐서 늦었더라도 접종을 안 하시는 것보다 접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 증상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나고 또 같은 호흡기 감염증이라는 생각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나 독감 백신을 맞는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백신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백신은 모두 따로 맞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의 백신으로 다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니까 다른 백신을 같이 맞으면 추가적인 이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라인플루엔자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맞아야 호흡기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거 아니고 다른 병이 아닌가 하는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파라인플루엔자 백신 맞는다고 뭐 독감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19가 예방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질병마다 해당 백신을 다 따로 맞는 게 좋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11월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제재가 완화됐는데요. 예. 그동안 이렇게 답답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 좋기는 한데 이런 섣부른 완화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이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적절한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쓰기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역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사람이 많은 곳은 될 수 있는 피하고 외출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강동 경희대병원 최천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 좋은 근육을 많이 가진 여성일수록 동맥경화 위험이 최대 66%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이민정 김홍규 교수팀은 2012년에서 2013년 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 4,068명을 조사한 결과 지방화가 적은 근육을 가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관상동맥의 석회화 위험이 6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남성의 경우 질 좋은 근육량과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여성만큼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흡연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 FDA 승인을 받은 구충제가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남정석 교수팀은 세포막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일명 지질뗏목이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더 많이 존재하며 지질뗏목이 많을수록 암이 재발과 전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을 통해 구충제 밀테포신이 암세포막의 지질뗏목을 파괴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암 재발 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대우림인 아마존에 사는 새들이 지난 40년 사이 몸무게는 줄고 날개는 길어지는 체형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은 아마존에 사는 77종의 조류를 분석한 결과 77종 모두 몸무게가 줄었고 61종은 날개 길이가 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아마존 특정 지역이 아닌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건기에 더 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새들의 체형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만화 캐릭터 스누피가 내년 2월 아르테미스 첫 무인 비행에 참여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스누피가 내년 2월 발사 예정인 아르테미스 1 우주선에 우주비행사 대신 마네킹과 함께 탑승해 달 궤도까지 다녀온다고 밝혔습니다. 무게 140g의 스누피 인형은 오렌지색 우주복을 입은 형태로 제작됐으며 유인 캡슐인 오리온이 무중력 상태에 진입하면 공중에 떠 제일 먼저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소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용접 접합부도 그만큼의 강도를 따라가야 되고요.
종이장 두께로 총알을 막아내는 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4000년 철의 시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가스틸인데요. 이번 주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에서는 2021년 특집 기획 미래혁신 DNA 선진 K기업 연구자 특집 금속공학자 배교열 박사와 함께 새로운 강철 기가스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